저는 오늘 그 사이버 보안이라는 주제랑 그 어떤 관점이라는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그 전에 제가 작년까지는 여기 행사 이름이 다른 이름이었잖아요. 이번 행사를 초대받았을 때는 다른 행사가 새로 생겼나라고 했었는데 장소가 변경이 된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오실 때 점심 식사 뒤에가 제 세션이다 보니까 적어도 이번에는 춥지 않은 곳에서 지하에서 식사는 하셨겠다 싶었었는데 식사로 나가시진 않으셨으니까 조금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야기를 좀 진행해 보면요. 어쩌다 보니까 벌써 2025년입니다. 작년에 별일 없으셨죠? 제가 항상 안부를 묻는 저 같은 포지션의 사람으로서는 작년에 속해 계신 조직에 진짜 아무 일도 없었는지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거든요. 하지만 생각보다 세계에서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졌었습니다. 시스코의 유명한 CEO인 존 챔버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엔 크게 두 개의 조직이 있다고요. 해킹당한 걸 아는 조직과 본인이 모르고 있는 조직이 있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작년에도 국내에 굉장히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국내 사건 사고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에는 누군가에겐 정말 안 좋은 추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작년에 전 세계에서 벌어졌던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를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국내에서도 물론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좀 있었거든요. 이거는 2023년도에 벌어졌던 일이긴 하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어야 될 만한 일이라서 포함을 했었고 2024년도 2월달, 4월달, 그리고 8월달, 마지막으로는 10월달에도 굉장히 재미있는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 월들에서 발생했던 일들 중에 좀 제가 재미있는 것들을 뽑아봤는데요. 우선 2023년도 하반기에 발생했던 락빗이라고 하는 조직의 검거 사건이 있었습니다. 혹시 락빗이라고 하는 조직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 계실까요? 네, 호응 감사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랜섬웨어 조직이에요. 기업이에요, 기업. 랜섬웨어를 만들어서 판매하고 이것들을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사람들을 한탕 해먹을까라고 하는 조직이 있는데 그런 조직을 랜섬웨어 조직, 랜섬웨어 갱이라고들 부르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유명한 전 세계 랜섬웨어 시장의 25%에서 30%를 장악하고 있다라고 하는 조직이 이 락빗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회사 이름이 락빗이고요. 이 회사도 홈페이지를 보유하고 있고 즉 다크 웹에서는 이들의 블로거를 따로 운영하고 있는데 화이트 해커죠. 전 세계의 유명한 해커들이 모여서 저 해당 블로거를 해킹을 했습니다. 좌측에 보이시는 게 그들의 홈페이지가 해킹되어서 이러이러한 조직들이 참여해서 너희 홈페이지 해킹했다라고 하는 걸 표현하고 있는 거고 오른쪽에 보이시는 화면은 조금 익숙하실 수도 있어요. 저 구조가요. 토르에서 운영되고 있는 저 락빗이라고 하는 블로거 페이지인데 블로거 페이지 우측 상단에 보시면 우리가 해킹했다라고 하는 저 국가의 네임과 하단에도 그 국기와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락빗이 누군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화면에 보이시는 저 아이콘들과 기업들이 혹시 뭐 하는 공통점이 있는지 아시나요? OTT예요. 화면에 보이시는 아이콘들 중에 대부분 한두 개는 다 구독해서 쓰시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락빗이라고 하는 회사도요. 이 어둠의 회사에서는 최초로 구독형 랜섬웨어라는 것을 만들었던 회사예요. 화면에 보이시는 것들은 전 세계 유명한 모두 다 랜섬웨어의 조직들인데 그 중에서 우측 하단에 있는 저 락빗 3.0이라고 하는 회사는요. 이런 식으로 랜섬웨어를 구독형 서비스로 판매했어요. 한 달에 랜섬웨어를 사면 얼마고 3개월, 6개월 그리고 평생 구매 회원에는 어떤 혜택이 있습니다라고 하고 랜섬웨어를 내부적으로 개발을 하고 그거를 어떤 조직들에게 판매를 합니다. 사유가 뭘까요? 랜섬웨어를 팔아서 본인들이 다 어떤 조직들을 해킹하거나 공격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들은 본인의 하위 조직들에게 랜섬웨어를 판매를 하고요. 그 랜섬웨어가 안티바이러스나 저희 같은 회사에서 만들고 있는 보안 솔루션에서 탐지하지 않도록 우회하는 기법들을 매번 테스트를 하고 그런 랜섬웨어들을 공급을 하고 있는 거죠. 실제 이런 회사의 조직들을 보면요. 일반 회사와 같습니다. 인사팀이 있어요. 누군가 사람을 인터뷰를 해서 뽑는 조직이 있고 개발자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악성 코드를 어떻게 해야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거를 QA하고 있는 테스터라고 하는 조직도 있고 또 암호화해서 보안 프로그램이 걸리지 않게 만들고 하는 조직과
마지막으로는 이거를 팔아먹어야 되기 때문에 영업을 할 수 있는 조직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그거를 인크립션 했다라고 하면 그 암호화되는 환경에서 이거 얼마야 줘야지 풀어줍니다라고 하는 거를 협상하는 조직도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것들을 일반 저희의 조직과 비교해 보면 인사팀이나 개발팀, QA 그리고 영업팀이 다 존재하고 있는 실제의 랜섬웨어 갱이라고 보시면 돼요. 국내에서 익숙했던 적이 있었어요. 아까 해킹 당하기 전에 원래 이 락빗이라고 하는 곳에 제공하고 있는 저 토르의 블로그 페이지입니다. 우측 하단에 보시면 굉장히 익숙한 도메인 주소 하나 보이시나요? 실제로 락빗에서 우리는 이 조직을 해킹했다 라고 하면서 이 조직의 정보를 언제쯤 우리가 고시할 거다라고 해서 해당 블로그에다가 보냈을 때 오른쪽에 있는 페이지와 저 주소를 남겼어요. 저게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요. 2022년도 4월 1일까지 우리에게 얼마 정도의 협상금을 주지 않으면 너희를 해킹한 모든 정보를 다 인터넷에 공개할 거다라고 했습니다. 저 로고 익숙하시죠? 저기가 만약에 저기에서 탈취했던 데이터가 공개되었으면 우리 국민들은 모두 다 데이터가 나갔을 겁니다. 실제로 3월 20 며칠 날 이런 뉴스가 저희 공중파에서도 방영이 되었었고요. 하지만 이거 거짓이었어요. 가짜로 이들이 우리는 한국에 있는 국세청을 해킹했고 모든 정보를 공개할 거다라고 했었지만 실제로 공개되지는 않았었습니다. 이런 갱들이라고 하는 애들도 내부 정책이라는 게 있어요. 좌측에 보이시는 병원은 세이키즈라고 하는 캐나다에 있는 유명한 병원이거든요. 아동 전문 병원이에요. 이 랜섬웨어 조직인 락빗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우리 거 갖다가 조직들 랜섬웨어 해가지고 돈 벌어먹는 건 괜찮은데 두 개는 건들지 마. 병원과 아이들. 근데 어떤 마이너 조직에서 이 랜섬웨어를 사다가 랜섬웨어 구독형 서비스를 사다가 한 곳에 공격했는데 그게 우연히 캐나다에 있는 아동 전문 암 병원을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갱님들은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다시 블로그에다 글을 게시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하위 조직이 감염시켰던 랜섬웨어에 대해서 디코더 키를 제공을 했고 우리는 그들과 더 이상 계약을 거래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우리의 정책은 병원과 어린이는 건들면 안 돼. 단 의료기관의 데이터를 훔치는 건 괜찮아. 라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왔던 랜섬웨어 공격이 있었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이라는 곳에서 소속되어 있는 체인지 헬스케어라고 하는 조직이 있어요. 국내랑은 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 사전에 좀 인지가 필요하신데 저희는 의료보험이 잘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미국에서는 의료보험이 없으면 굉장히 많은 의료비를 부담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자회사인 체인지 헬스케어에서는 의료보험 상품을 판매를 해요. 즉 미국의 3억 인구 중에서 어느 정도는 이 조직 내에서 가입되어 있는 보험을 기준으로 의료보험을 청구를 하고 의료 혜택을 받고 있는 조직인데 이 조직이 랜섬웨어 해킹 공격을 당했습니다. 제가 랜섬웨어라고 지칭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랜섬웨어를 공격을 당했을 때 공격당한 사유를 찾아봤더니 요즘에 국내에는 보안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서 저희 이중 인증이라고 사용하시죠. 예를 들면 M365 이메일에 로그인하실 때 제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인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앱을 통해서 지금 화면에 있는 숫자가 무엇입니까? 혹은 OTP 코드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하고 사용자가 누군지 정확하게 식별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조직에서는 그 이중 인증을 사용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로 인해서 저 체인지 헬스케어라고 하는 회사에 가입되어 있는 사용자의 1억 명의 보험 관련 내용이 모두 다 소실됐습니다. 이게 어떤 사이드 이펙트가 있었냐면요. 제가 의료를 진료를 받고 청구하는 과정에서 보험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기존에 $50짜리 약을 샀던 분들이 $1,600의 약을 구매하는 사고가 발생했었다고 합니다. 이거를 1년 정도까지 복구가 어려워서 지금 현재도 관련돼서 소송이 진행 중이고 미국에선 문제가 있으면은 다 청문회를 나와야 되잖아요. 얘 계속 깜빡거리는데 괜찮을까요? 청문회에서 이건 독점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까지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짓을 했던 사람들 역시 랜섬웨어 해킹 그룹이라고 하는 블랙햇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재밌는 거는 얘들 다 범죄자들이잖아요. 얘들은 조직에서 선입금을 먼저 받아요. 그래서 하청업체한테 야 이만큼 입금 받았으니까 너한테 줄게라고 수수료를 떼고 주거든요. 근데 선입금 받은 애들이 도망갔어요. 화면에 써있는 저 2,200만 달러를 받고 주지 않고 도망갔습니다. 해커한테 탈취한 것을 또다시 탈취를 했어요. 서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져서 지금도 잡고 있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저희에게도 굉장히 익숙한 회사예요. 저희 옛날에 굉장히 저보다 오래 계셨던 분들은 예전에 AT&T라고 하는 회사가 통신사로 굉장히 많이들 알려져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국내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통신사 몇 군데가 있지만 AT&T 역시 미국에서는 최고의 통신사, 가장 많은 회원사를 가입한 통신사라고 하는데 이 역시 이번에 해킹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미국 전체 인구가 3억 2천만, 3억 3천만 정도인데 그중에서 1억 명의 통화 기록이 저장되어 있던 AT&T의 클라우드 서버가 털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거기 저장되어 있던 통화 정보, 문자 정보, 기타 소셜 사이버장 정보 등등이 모두 다 유출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 역시 맨 처음에 AT&T에서는 우리는 사고 난 적 없었어라고 했었지만 동일한 데이터셋이 다른 곳에 다른 해커를 통해서 게시가 되면서 이들이 해킹이 당했었는지를 확인하는 사례가 있었거든요. 이로 인해서 진짜 피해봤던 사람들은 1억 명 넘게 나왔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굉장히 많은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고요. 이번에는 NPD라고 하는 National Public Data라고 하면 무슨 공공기관에 대한 내용일 것 같은데 미국은 다른 나라잖아요. 이들은 일반적으로 인터넷에 크롤링, 인터넷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남겨놨던 개인정보가 있으면 모두 다 수집을 해서 그걸 판매를 합니다. 공식적으로. 그래서 이들이 미국에서 갖고 있는 미국, 영국, 캐나다 등등에서 일반인들이 갖고 있던 보통 그 SSN 넘버라고 하는 사회보장 넘버나 그들의 진료 기록, 주소, 그리고 본인의 관련된 개인 정보들을 모두 다 담고 있었는데 이 정보들이 한 방에 탈취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탈취된 데이터만으로 29억 건이 오른쪽에 보이시는 저 다크웹에 무료로 고시가 됐어요. 누구나 받아가십시오라고 풀렸습니다. 이 데이터들을 수집했던 것 자체가 우리 같으면 불법이잖아요. 다른 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건 문제가 됐었겠지만 이들에게는 그러지 않았어요. 이들은 이 정보를 갖고 파는 것은 합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판매를 지금까지 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미국에서 어떤 사람을 새로 채용을 하거나 했을 때 해당 신원을 조회하고 하는 용도로 썼었는데 그 데이터를 그대로 유출이 된 사고입니다. 이 사고가 재밌는 건 뭐냐면요. 해당 사고는 정확하게 휴먼 이슈라고 확인이 되었어요. 누가 유출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브로커라고 해서 내가 갖고 있는 개인정보 데이터를 업로드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본인의 계정 정보가 있었거든요. 어떤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로그인해서 이쪽 게시판에다가 개인정보를 올리는데 사용자의 실수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게시판에 올렸어요. 그래서 그걸 해커가 확인을 했고 그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로그인을 해서 취약점이 시작되었고 공격이 시작된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가장 큰 해킹 사고라고 했더니 NPD의 사고는요. 현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뒤쪽은 글씨가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지금까지 저희가 사회 공헌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더 이상 못하게 돼서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회사는 현재 파산 신청을 했고요. 파산 뒤에도 역시 많은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되게 재밌는 사건이 있었는데 딥페이크라고 해서 요즘에 많이들 뉴스나 여기저기서 나오시죠. 하지만 딥페이크가 익숙하진 않으시잖아요. 그냥 이런 단어가 있구나 정도인 거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범죄가 될 거다라고는 아직 저에게 크게 와닿지는 않거든요. 실제 발생이 되었습니다. 작년 말에 홍콩에서 실제 일어났던 사건인데요. 전 세계에 거점을 두고 있는 어떤 회사에서 홍콩 지사에다가 CFO가 연락을 했어요. 야 여기 투자해야 되니까 여기에다가 얼마 정도 계좌를 보내라고 이메일이 왔는데 이메일 내용이 뭔가 이상한 것 같아서 이거 피싱 메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송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재무팀장 CFO를 비롯한 다른 동료들에게 한 가지 문자가 왔어요. 정확히 메신저가 와서 뭐라고 왔냐면 중요한 거래건이 있기 때문에 이 비밀 대화방으로 들어와라고 해서 팀즈 같은 링크를 전송을 받았고, 팀즈의 링크를 들어가 봤더니 비밀 대화방에 회사 동료들이 다 같이 초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화면처럼 실제 글로벌 벤더인 영국에 있는 CFO의 그 대표의 얼굴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들은 지시를 한 거죠. A 계좌에 얼마 입금하고 B 계좌에 얼마 입금하고 5가의 계좌에 나눠서 입금을 해라라고 하고 홍콩 달러로 2억 달러 가량을 입금을 시켰습니다. 그거를 세탁을 했고요. 이거를 분석했던 애널리스트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야, 윗사람은 시키면 아랫사람은 다 해야지 라고 했었지만, 저희가 과거에 보면 코트라이 홈페이지도 게시되어 있는 불과 몇 년 전 게시글입니다. 지금처럼 딥페이크로 동일하게 사람이 영상을 따라가지고 만들 거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요. 이거 불과 4년 전에는 메일 주소 잘 보세요. 메일 주소에 보시면은 도메인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아는 메일 계좌는 조금 다르면 한 번 더 의심해 보세요의 수준이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AI가 발전하면서 어느 순간 실제 인물과 똑같은 AI 영상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지시를 하고 그거를 통해서 범죄가 이루어졌던 최초의 케이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사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올해 1월 달에 중국에서 발생했던 지진 사건 때 SNS에 게시되었던 아기에 깔려있다라고 하는 사진이거든요. 사람들이 이 사진 보고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하지만 얼마 뒤에 알게 됐죠. 이 사진에 나와 있던 아기 손가락을 봤더니 손가락이 6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AI로 생성된 사진이었고 그냥 관심 끌기 위해서 했다라고 했는데, 이런 게 지금 범죄로 이루어지는 내용의 또 하나가, 오른쪽에 보시는 사진은 터키에서 지진 피해 발생된 사람들을 위해 후원하자라고 하는 게시글입니다. 실제 펀딩이 이루어졌고 저기에 나와 있는 터키 지진 사건의 이미지 역시 가짜였습니다. 즉 가짜 사진을 활용해서 사기가 발생을 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금전적인 탈취가 이루어지는 것도 저희가 유념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발생했던 내용들을 보시면요, 저희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혹은 치매가 발생했습니다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를 해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들 이야기하시는 거에 저희도 치매가 있었는데 저희 치매는 랜섬웨어요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세요? 다른 피해는 없으세요? 그러면 본인들이 인지하지 모르는 피해가 있었을지는 모르겠으나 대표적으로는 랜섬웨어가 감염되었습니다만 기억에 남으시는 거예요. 앞서 처음에 존 챔버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해킹을 당한 조직을 아는 것과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금전적인 피해를 발생했던 조직에서는 대부분 다 우리 무슨 사고가 있었습니다라고 인지를 하지만, 말을 거꾸로 했네요. 랜섬웨어가 발생했던 조직에 대해서 우리가 뭐 사고가 있었습니다라고 인정을 하지만 백단에서 어떤 데이터가 유출이 되고 했던 거에 대해 추가적으로 우리에게 금전 요구를 하지 않았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인지를 못하신 경우가 잦습니다. 저희에게 리포팅 되었던 몇 해 전부터 국내 유명한 솔루션들의 취약점들에 대해서 보시면요,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솔루션들에서 취약점들이 있었습니다. 통계를 내보니까요, 거의 하루에 100개 정도의 취약점이 매일 저희가 갖고 있는 솔루션들에서 발생을 하고 있어요. 이로 인해서 소프트웨어가 정말 안정적이냐라고 하는 저 S봄이라고 하는 저 개념도 굉장히 각광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유명한 케빈 비트닉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어 다 이해되시죠? 혹시 이해 안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잠깐 번역을 해왔습니다만, 회사에서 가장 큰 문제는요, 어떤 악성 코드나 방화벽에 대한 설정이나 무슨 취약점 같은 게 아니에요. 문제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요, 그렇게 우리가 안정적으로 보안 솔루션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라는 거죠. 굉장히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거에 가장 큰 근본 원인은 대부분 다 메일입니다. 정말 메일 한 통 잘못, 누구 하나 잘못 운영했을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커들이 공격을 하는 내용들을 잠깐 들여다보면요, 해커는요, 한 조직을 해킹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합니다만 그거에 대해서 환경 분석과 어떤 사용자를 대상으로 할 건지도 대부분 다 분석을 해놓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용자를 홀리기 위해서 조직 내부에서는 그 사용자를 홀렸을 때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CNC, C2 서버라고 하는 것을 준비를 해놓고
대부분 다 이메일을 통해 어떤 사용자를 특정해서 스피어 피싱을 하거나 아무나 걸려라라고 피싱 메일을 도메인 계정으로 던져버려요. 누구 하나가 우연히 혹은 일부러 클릭을 해서 하게 되면, 또 하나는 누군가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굉장히 관심 가는 게시판에 있는 글을 잘못 클릭하다 보면 사용자 PC에서는 뭔가 외부에 있는 서버로 통신을 하면서 본인이 받지 말아야 될 지령을 수행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면 과거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누군가는 좀비 PC라고 하는 모드로 돌입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로 인해서 클라이언트에서는 굉장히 악의적인 행위를 발현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게 저만 문제가 있으면은 저만 피해보면 끝나는데 과연 그렇지 않다라는 게 큰 문제인 거죠. 인터넷망을 통해서 제 PC로 다운로드 되었던 이런 멀웨어들은요, lateral movement라고 하는 동작 방식을 통해서 내부망으로 대부분 다 이동을 하고, 이동한 내부망에서는 주요 서버들, 저희가 알고 있는 개인정보나 내부 정보들이 갖고 있는 서버들에게 통신 시도를 해요. 그러면 그걸부터서 뭐 정보를 탈취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보가 탈취가 되면은 중요 서버들에서 기밀 정보나 내부 정보들을 다 탈취를 하고 마지막에 관리자의 시선을 분산하기 위해서 랜섬웨어를 터뜨립니다. 그러면 저희가 갖고 있는 서버, 저희가 갖고 있는 조직에 랜섬웨어 걸렸어라고 하면은 그 앞단에는 분명히 어떤 다른 데이터의 유출이나 어떤 이상 행위들이 발현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데이터가 나간 것보다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데이터가 수집돼가지고 데이터가 외부로 나간 것보다는 제 PC에, 제 서버에 랜섬웨어가 걸렸다라는 거에 대해서만 더 관심이 가다 보니까 데이터가 유출된 거는 뒷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데이터들은 임포스틸러라고 하는 애들이 대부분 다 동작을 하거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쓰는 브라우저, 그리고 저희가 평소에 많이들 사용하고 있는 이메일, 다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잖아요. 이런 프로그램들에 재밌는 기능이 있어요. 패스워드를 저장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지금 본인이 혹시 주위에 있는 지인들의 전화번호를 10개 이상 외우고 계신가요? 생각보다 어느 시점이 지난 다음에는요, 저희가 뭐 군대 갔을 때는 정말 친구들 100명의 전화번호도 외웠지만 지금은 제 와이프 전화번호는 외우고 있어요. 아이 전화번호까지는 외우지만 주위 전화번호 거의 다 못 외웁니다. 대부분 전화번호 외우는 게 아니라 다 저장해놓고 좀 불러다 쓰는 거죠. 요즘 이러다 보니까 제가 시스템에 접근했던 접근 기록 역시 아이디어 패스워드를 다 브라우저에 저장해놓고 쓰고 계세요. 이 브라우저 안에는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담고 있거든요. 제가 로그인할 수 있는 데이터가 최근에는 카드 정보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마우스만 클릭하면 제 카드 정보까지 자연스럽게 입력을 해주거든요. 편하죠. 그렇기 때문에 해커는 이 정보만 노리면 한 조직에 있는 어떤 서버 접근할 수 있는 사용자의 PC에 있는 브라우저 저장 정보만 노리면 해당 서버를 탈취하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이런 해커들은 이걸 탈취해서 어디다 쓸까요? 이걸 전문적으로 IAB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Initial Access Broker입니다. 그 조직에 대한 탈취 정보를 겟했을 때 이 조직에 대해서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 정보를 갖다가 파는 애들이에요. 어디다가 파냐고요? 다크웹에는 이런 게시글들이 있습니다. 중국에 있는 어떤 회사야, 여기에서 RDP, 원격 접속할 수 있는 토큰 값이 있어. 로컬 어드민 정보이고 얘는 중국에서 굉장히 큰 회사고 이 회사의 직원은 24,000명 정도야. 네가 이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금전적인 가치는 이 정도이고 여기에서 나한테는 이거 얼마에 팔고 싶어라고 하는 게시글을 올려요. 그럼 사람들이 득다 같이 사요. 그리고 또 랜섬웨어 구독 서비스를 이용해서 랜섬웨어를 하나 얻죠. 두 개만 있으면 탈취하기 쉬우니까요. 저희는 여러분을 이렇게 뉴스에서 만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럼 두 번째, 빌 게이츠가 했던 말입니다. 비슷한 보안 전문가들이 항상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긴 하는데요. 보안은 시스템으로 채워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식이랑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오늘 그 관점이라는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어디서 외부에서 메일이 왔습니다. 첨부 파일이 달려 있어요. 클릭하고 싶으세요? 해커는 저걸 클릭하라고 기도해요. 야, 저 메일 빨리 열어봐. 실제 저한테 왔던 메일입니다. 메일도 저 구매 사이트 주소명이 피싱이에요. 클릭하고 싶죠.
실제 작년에 저한테 이런 메일이 와가지고 이런 거 오는구나라고 하지만 당연히 클릭을 하면 안 되겠죠. 근데 해커들이 이런 메일을 보냈을 때 누르기만 해라라고 랜덤하게 뿌렸는데 누구 하나 누르면 땡큐인 거죠. 진짜 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이 입구일까요? 출구일까요? 보는 방향에 따라 굉장히 달라지지만 한편에서는 이거는 미는 문이고요. 반대편에서 이건 당기는 문이에요. 똑같은 그림을 본다고 하면은 똑같은 그림을 보고 있다라고 하면요. 한쪽에서 보고 있는 사람은 마릴린 먼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정반대에서 그림을 보고 있는 사람은 아인슈타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는 시야에 말아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정작 다른 내용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인 거죠. 이렇게 됐던 이유가 뭐냐면 가장 큰 거는 흔히들 말하는 DX,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게 굉장히 강합니다. 저희가 코비드라고 하는 사건이 겪은 다음부터 그 전에 극소수의 환경에서만 재택이든 어느 지사에 대해서 VPN 근무 등을 수행하고 있었다면요. 코비드라고 하는 딱 시점 이후로는요. 대부분의 조직들이 다 재택을 암묵적으로 허용을 하고 계세요. 무슨 일이 있으면 집에 가서 할게요 등 혹은 뭐 아예 오픈하고 재택을 하신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그 시점을 딱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보안의 인프라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또 코로나 때문에 없던 IT 보안 솔루션들을 많이 도입을 하셨어요. 이미 도입했던 솔루션을 어떻게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솔루션을 운영을 하셔야 되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발생했던 거는 솔루션이 많다 보니까 알람들을 너무 많이 띄우고 노이즈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셨었는데 이게 가장 큰 거는 기존에는 우리 조직만 지키면 돼요. 외부에서 어떤 해커가 들어왔던 거를 잘 막으면 되는 거고 우리 내부에 있는 조직에 있는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만 잘 막으면 된다라고들 표현하는 이 조직의 경계만 다 보호를 했으면 됐거든요. 하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재택근무자들도 늘어나고 지사도 늘어나고 사업자들이 대부분 다 글로벌로 확장을 하면서 해외에서 지켜야 될 자산들도 많다 보니까 경계만 지키다 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해가 굉장히 많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즉 저희가 일반적으로 지켜야 될 포인트들이 너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관리하고자 하니 관리는 어렵고 거기 있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들 다 데이터 보호하실 수 있어요라고 물어봤더니 본사에서 해주면 안 되냐라고 하는 이 흔한 보안 사일로라는 게 많이들 발생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늘 보안 솔루션이라고 해서 뭔가 운영할 솔루션이라는 걸 구매를 하면 그 영역에서는 최고의 솔루션들을 구매를 하세요. 우리 이메일 보안해야 돼. 이메일 1등이 뭐예요? 혹은 뭐 백신 구매해야 돼. 백신 1등이 뭐예요? 방화벽, 뭐 NAC 다 항상 최고의 제품을 구매를 하지만 막상 그 솔루션을 정말 잘 운영하고 관리하시냐라고 하는 거에 질문을 드리면 솔루션 도입된 후에 본 적이 잘 없습니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고요. 가트너라고 미국에서 유명한 리서치 그룹에서는 하이퍼 사이클이라고 해서 매년 이런 시점에는 이런 솔루션 혹은 또 이런 것들이 유행합니다라고 하는 걸 굉장히 발표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게 흔히들 상품 판매의 곡선, 상품의 라이프 사이클이라고들 이야기를 하는데 좌측에 보이시는 것들은 이제 이런 기술들이 향후에 유망할 겁니다라고 하는 내용들과 뒤에 꼭지점 위에 있으면 정점에 올라와 있구나.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슬슬 사람들이 알아가구나라고 하는 제품들이 있는데 오른쪽 끝에 보시면 EDR이라고 하는 것과 심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대부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IT나 보안을 하신다라면 최근 몇 년 새에 가장 많이 들어봤던 게 EDR, 심, SOAR 이런 것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몽 단계라고 있는 것에 이제 TI 관련된 뭐 인텔리전스 플랫폼을 구성을 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뭐 보안의 영업들이나 이런 좀 많이들 제안하셨던 것들이 지금 이미들 많이 착수되고 있고 안정화되고 있다라고 보이는 거고 최근에는 이제 이 XDR이라고 하는 개념이 많이들 나오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가트너에서 처음에 XDR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을 때 좌측에 있는 기술 촉발이라고 하는 단계에서 처음 시작을 했는데 딱 3년 만에 지금 벌써 사람들이 많이 써봤더니 이게 써보니까 좋아? 혹은 아니야? 라고 하는 단계라고 하는 저 환멸 단계까지 떨어졌다는 것은 얘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관심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럼 XDR이 어떤 거냐라고 하면은 내용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어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시점이 지난 다음부터 저희는 굉장히 많은 솔루션들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시점들을 단일 플랫폼 상으로는 굉장히 좋은 것들인데 얘들을 우리가 과연 잘 운영하고 있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 의문이 들고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게 STL의 처음의 요구사항이었고요. 또 하나는 야 방화벽이나 NAC나 AV 솔루션이나 다른 쪽에서는 얘가 정상처럼 보이는데 얘들을 모아봤더니 좀 이상해 보이더라 라고 하는 정상과 정상을 더했을 때 비정상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XDR이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얘는 우리 이미 솔루션들은 많아. 그래서 뭘 도입하고 싶지는 않아. 지금 있는 솔루션들을 모두 다 잘 묶어가지고 네가 잘 볼 수 있도록 혹은 내가 일 3번 하던 거 한 번만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게 엑셀의 가장 큰 개념이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데이터를 통합해서 보여주는 거 알았어. 그럼 솔루션에 있는 로그를 다 분석할 수 있으면 되겠네 라고 하는 의지와 상관관계를 분석해서 방화벽이나 그리고 엔드포인트 혹은 뭐 인증 관련된 M365나 옥타에 달리는 것도 너네가 다 갖고 가서 분석해주면 좋겠어 라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을 모아서 하나의 이벤트로 발생하는 것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시나리오로 자동화해서 대응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걸로 엑셀을 대응하고자 하는 거죠. 이를 좀 쉽게 이야기를 드리면요. 저희가 어디 아파가지고 동네에 있는 내과나 이비인후과에 가면은 감기입니다라고 판정받는 거는 그 키트가 있죠. 그래서 제가 A형 독감에 걸린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 병원에서 저에게 독감 키트를 주고 판정을 내립니다. 그럼 저는 A형 독감이 양성이든 음성이든 결과를 받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제가 실제 종합검사를 받으러 가면요. 저한테 A형인지 B형인지 가르쳐주지 않아요. 하지만 제 수치를 보고 이야기를 하죠. 자, 키에 대비 몸무게가 혈압이 피에 대한 농도가 요산 수치가 이렇게 하다 보면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개별적으로는 크게 이상이 없다 해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전 문제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즉 기존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모든 보안 솔루션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키트를 기반한 질병의 검사였다라고 하면은 XDR은 우리 조직이 위험이 있냐 없냐를 확인할 수 있는 건강 검진 정도라고 저는 보통 설명을 드립니다. 시스템에서는 늘 정상은 0이고요. 악성은 1이라고 표현을 해요. true false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0인 정상이고 1은 악성이지만요. 방화벽은 0.1이라고 하는 이벤트를 찍었고 DLP나 개인정보 문서보안에서 0.3이라는 이벤트를 찍었으면 얘는 정상으로 판정하시나요? 악성으로 판정하시나요? 그럼 저는 이것들을 모아서 봤을 때 얘들을 더하면 1이 되기 때문에 이건 악성으로 봐야 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조직에서는 이미 많은 솔루션들을 운영 중이시고 그러고도 각각 다 최고의 솔루션을 쓰시죠. 이런 솔루션들을 XDR이라고 하는 플랫폼에서는 저희가 갖고 있던 디텍팅할 수 있는 머신러닝이나 AI, 기타에 갖고 있는 추론 엔진 등을 붙여가지고 디텍팅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고요. 그거에 대한 대응 역시 저희가 있던 XDR이라고 하는 플랫폼으로 대응을 하는 기반이 아니라 기존에 운영 중이셨던 방화벽, 엔드포인트 혹은 인증이나 이메일 쪽에다가 API를 통해서 리스폰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서 뭔가 더 데이터를 받아야 되거나 설정하고 하는 부분은 남아있지는 않은 거고요. 즉 XDR이라는 건요. 기존에 했던 것처럼 악성에 대해서 뭔가 대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얘는 평소에는 정상인데 나중에는 이상한 것들을 판단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평소와 다르기 때문에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자라고 하는 거고 그 많은 우리가 매일매일 볼 수 있는 많은 알람들 중에서 정말 위험한 거 있으면 이걸 관리할 수 있도록 띄워주자라고 하는 게 큰 골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독 이벤트들이 몇 개 있어요. VPN 접속하는 거나 국외에서 접속하는 것. 하나하나 행위를 봤을 때는 다 정상이거든요. 하지만 이거를 묶어보면요. 직원은 오늘 본사에 출근을 했어요. 그리고 직원이 저에게 접속했던 자산 번호는 이미 사내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지만 국외 IP로 누군가 VPN 접속 시도를 했어요. 이상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때 접속했던 그 사내 PC가 우리의 자산에 없던 거라면요. 얘는 자산에 등록되지 않았던 애가 VPN을 접속을 하네? 이상한 거다라고 해서 추측을 하고 이거에 대한 부정 대응을 리스폰스를 수행할 수가 있는 거죠. 또 다른 게 있습니다. 지점에서 VPN을 하는 건 정상이고 야근하는 것도 정상이에요. 그리고 로그인 실패 이력이는 것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용자가 본사에 출근하고 우연히 그날 야근을 했는데 제가 9시에 출근을 한 상태에서 저기 AM, PM이 잘못 들어가 있는데 9시 반에 지방에서 혹시 제 VPN으로 접속을 했다면 물리적으로 접근이 불가능한 공간이거든요. 그 상태에서는 둘 중에 하나가 false에 대한 인자 요소라는 거죠.
그 상태에서 얘가 사용했던 로그인 실패나 파일 다운로딩을 하면 아 이건 얘가 뭔가 이상한 행위구나라고 해서 시스템에서는 방화벽을 통해 해당 IP를 차단시키고 담당자에게 리포팅을 수행할 수 있다는 거죠. 피싱 메일을 받은 것도 동일합니다. 피싱 메일을 받았을 때도 사용자가 피싱 메일 받고 클릭을 하고 네트워크 탐지하고 그리고 PC에서 메모리 덤프를 뜬 다음에 옆에 있는 PC를 통해 계정 접속을 시도한다라고 하는 이 모든 행위들은 저희 XDR에서 찍는 행위가 아닙니다. 기존에 운영 중이셨던 모든 솔루션에서 찍는 행위를 저희가 하나로 도식화해서 표현을 하면 이때는 이 데이터 유출로 의심된다라고 하는 판단이 가능하고 그로 인해서 머신러닝에 대한 임계치를 제어해버리는 거죠.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넘어가고요. 그래서 주요 기능을 보면 우리가 모두 지금 현재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 자산 정보들을 시스템에 다 가지고 오고 이런 자산 정보들 중에서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 표현을 해주고 어떤 사용자가 문제가 몇 점 정도, 뭐 1점 만점, 10점 만점에 어느 정도 위험 인자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살펴보자라고 하는 것과 이런 것들을 줄여서 우리가 좀 리스크를 줄이자라고 하는 게 XDR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알려지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보안 뉴스나 기사 등에서 나오고 있는 어떤 그 IOC라고 하는 지금 현재 유행하고 있는 C2 서버 해킹 IP가 무엇입니다라고 하는 정보 등에 대해서 저희가 콘솔단에서 뉴스를 게시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뉴스를 클릭해 보시면 우리 조직 내에 이런 사용자들이 몇 명 있습니다라고 하는 인자들도 파악이 가능하십니다. 네. 그래서 향후에는 저희가 6월 달에는 출시가 되지만 6월 달에는 궁극적으로 바라고 있는 것은 LLM을 포함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출근해서 제가 얘한테 물어보죠. 야, 솔루션에서 어제 나 무슨 일 있니? 라고 하면 얘가 이렇게 쭉 이벤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요. 저런 보고서를 봐라라고 하면은 이 보고서에 대해서 표현을 해주고 이런 거 그럼 내가 리스폰스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라고 하는 거에서 서제스천을 제시를 해줍니다. 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보안을 저희 솔루션을 향후에 뭐 검토를 하거나 탑재를 하시더라도 뭔가 더 운영할 게 건지가 많아지는 게 아니라요. 이 화면에 표현되는 것처럼 AI를 통해서 나 퇴근한 다음에 별일 없었니라고 물어보면 얘가 어떤 리포팅을 해주고 이에 대해서 처리 결과에 대해서만 공유해주는 상황으로 저희는 고도화를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즉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사이버 대응이라고 하는 점은요. 단순하게 솔루션을 잘 운영하다는 부분이 아닙니다. 리스크라는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벤트가 악성이고 악성이 아니고의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부에 있는 것을 위험을 잘 관리하자. 그래서 그 위험을 좀 지워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네, 저는 이렇게 제가 아니죠. 어떤 유명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솔루션은 잘 사는 게 아니라 잘 쓰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한 말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솔루션 잘 운영해서 관리하실 수 있고 하고 향후에 저희가 꼭 안 좋은 일에서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시간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